7부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이 두 가지. 종류를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의 상당수에는 엄청난 환상이 들어가 있다. 정부가 미래 유망 직종의 하나로 선정하였던 직업상 담사, 사회조사 분석사를 살펴보자. 나는 도대체 그런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1회 직업상담사 시험의 원서 접수자는 25,600명에 달했으나 2회 시험에서 7,853명으로 줄어든 뒤 3회 시험에서는 1,752명으로 감소했다. 첫 시험 때의 15분의 1로 급감한 것이다. 사회조사 분석사도 첫 회에는 5,067명에 달했으나 2회 시험에서 3,251명으로 감소한 뒤 3회 시험에서는 1,808명을 기록했다. IT 벤처 열풍과 함께 최고의 자격증으로 평가됐던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이다. 제2회 전자상거래관리사 시험 원서 접수자는 모두 30,34명, 첫 번째 시험의 92,600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이미 줄어들었다. 왜 그렇게 감소할까? 자격증만으로 만사가 술술 풀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인터파크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리자,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며 이론 중심적인 자격시험 통과자보다는 업체에서 마케팅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역시 그 어떤 자격증도 크게 믿지는 않는다. 직원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저 참고만 할 뿐이지 그 실력을 크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부분의 자격증은 보통 사람들보다 이론을 조금 더 안다는 의미일 뿐 실무를 더 잘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격증에 지나치게 매달린다. 자격증을 소유함으로써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게 가능한 직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많다는 것은 결국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며 정작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은 실무에 밝고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 입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격증이 있기야 하지만 실무 수행 능력이 받쳐주지 않는 한 곳 잊히고 말 것이다. 게다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강제로 채용하라는 규정은 점점 사라지기 마련이며 업계 자율에 점차 맡기게 된다. 업계의 요청에 의해 정부에서 한때 식품 영양사 강제 채용 규정을 대폭 완화시키려고 시도했었음을 상기하면 된다. 결국은 모든 일엔 실력이 좌우하는 것이지 자격증이 있다고 영원히 안정된 직장이 생긴다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구매관리사, 미국 홍보전문가, 미국 재무분석사, 국제금융위기관리 전문가 등의 자격증은 어떨까? 그런 자격증만을 갖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한다면 정말 꿈깨라. 관련 분야에서조차 취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글쎄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등할 경우에 한해 유리할 뿐이다. 예를 들어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세법도 제대로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한국의 어떤 외국 기업에서 환영하겠는가? 나부터도 그런 사람은 절대 채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격증은 이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획득하였을 때 비로소 자기 몸값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회사에서 볼 때 분명 해당 직원의 지식이 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경우든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당신을 평생 편안하게 벌어먹게 해줄 것이라는 환상은 조금도 갖지 말라.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진짜 실력이지 이론 나부랭이가 아니다. 교재를 판매하는 출판사나 자격증 대비 학원들의 과대 광고에 현혹되어 자격증 하나만을 바라보며 목을 매달지도 말라. 나는 그런 광고들 대개가 사기에 가깝다고 단언하는 사람이다. 특히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자격시험들은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라. 민간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은 그 민간단체들이 돈벌이 삼아주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두어라. 번역사 자격증이니 무슨 상담사 자격증이니 모두 거의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음을 알아라. 혹시라도 당신에게 자격증이 있다면 그 자격증을 얻고자 갖추었던 단수의 지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복수의 지식을 갖추어라.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자격증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대개 책 몇 권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아라. 아울러 수만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왜 그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지도 생각해 보아라. 세력에 의하여 비교적 한정되어 있는 면허적 성격을 갖는 경우뿐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도 능력은 그 자격증을 딴 뒤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어야 배양되기 마련이며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관련된 업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적 길이 보이지만 그냥 그대로 살아도 대체적으로 수입이 썩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99%는 모험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된다. 나쁜 소식, 그 자격증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도 언젠가는 무너져버린다. 천장이 무너져 내릴 때가 오고 있으니 우산을 미리 준비하라는 말이다. 2022 고령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은퇴가 없는 공대 자격증, 전기기사 자격증, 소방기술사 자격증,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또 뭐가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다. 2022 전문직에 종사하면 부자가 될까? 돈을 잘 번다고 알려진 전문직업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은행에서 신용으로 기꺼이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직업들이 아닐까? 2002년 현재 국민은행은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16개 업종의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경력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우리은행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에게 최고 1억 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주며 개업이사, 한의사와 치과의사 포함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준다. 외환은행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에게 최고 1억 원까지 신용 대출해준다. 참고일 여기서 언급된 직업들 중 내가 보기에 부자 되기에는 전혀 신통치 않은 전문 직업이 서너 개 있는데 은행에서 세부적인 실상을 모르는 것 같다. 그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도 싶지만 그 자격증 소지자들의 체면을 생각하여 입을 다문다. 여기서 언급된 직업의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10년 이상의 선배들에게 실상을 물어보아라. 현재 월 300만 원 버는 것도 쩔쩔매는 분야가 몇 개 있으니까 말이다. 참고 이 도선사는 파이로트 PILOT라고 하는데 이 직업에 대해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수입이 너무나도 많아 오래전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도선법을 개정시켰지만 아직도 상당한 고소득자들이며 한국에는 수백 명이 있다. 내가 은행이라면 나는 앞에서 언급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배우자도 돈이 없다면 자격증을 획득한 지 10년 정도 되었더라도 신용으로 3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 것도 좀 꺼려하겠지만 도선사에게는 1억 원까지도 담보 없이 대출하여 줄 것이다. 이러한 전문직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직업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우월한 가치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딱 잘라 말해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큰 부자가 나오기도 쉬운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그 어떤 유망한 전문직이라도 동일한 자격증이나 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난다. 그 결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자격증에 대한 사회의 대가는 갈수록 적어지게 된다. WTO 체제하에 놓인 개방 사회에서는 그 어떤 유망 직종이라도 경쟁 때문에 몸값은 점점 더 하락하게 된다. 공부를 많이 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공부를 많이 하였으므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갖지 말라.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가방끈이 더 긴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게다가 당신이 갖고 있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경쟁자들은 비자격자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똑같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여러 협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과잉 공급 어쩌고저쩌고, 서비스의 질 향상 어쩌고저쩌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원래 전문가 집단들은 속내를 숨긴 명분을 내세우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려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은 그러한 기득권 보호를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이름으로 철폐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렇다면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여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약점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첫째는 자부심이다. 자기를 대단한 전문가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뿐이지 같은 직종의 다른 전문가들과는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일 수도 있다. 둘째, 직원에 대한 대우가 일반적으로 형편없다. 자기의 면허증으로 직원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이나 고객 서비스에 대하여 무심하다. 그리고 그 직원들 때문에 고객이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 셋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른다. 마케팅이나 경영, 고객 만족, 재테크 등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생각하는 풍조도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건물을 사면 대부분 바가지를 쓴다 새겨 들어라. 나는 부동산을 팔 때 구매자가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를 제일 좋아한다. 팔 때는 시세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비싸게 내놓는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매입 시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기 수입이 적으면 그저 세상 탓만 하고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믿는다. 넷째, 자기가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속도가 뜻밖에도 느리다. 그저 자기가 공부하였을 때의 교과서에 담긴 지식만을 꽉 껴안 사는 경향이 강하다. 전문직에 종사하게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다른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다 보니 실력들이 고만고만하게 된다. 어느 전문직이건 간에 언제나 이긴 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이다. 승자 독점 시장이라는 말이다. 예컨대 바쁜 의사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환자들이 밀려들지만 그런 의사의 수는 얼마 안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다.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있다. 미국 코넬대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와 듀크대 공공정책 교수인 필립 쿡이 공동집필한 이긴 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다. 이 책은 전문 직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반드시 읽어야 할 좋은 책이다. 전문직 종사자가 그 집단에서 승자가 되어 부자가 되려면 관련된 다른 모든 분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건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심지어 인테리어도 알아야 비로소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나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다중 전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울러 수많은 면허증 소지자들 중에서 당신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고객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 모든 고객에게 성심성의껏 최대한 잘하라. 예컨대 의사는 절대 반말을 하지 말라. 당신의 환자는 당신보다 열등하여 몸이 아프게 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돈을 받는 한 그는 당신보다 나이가 어려도 당신의 손님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은 갑자기 떼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다. 면허증 하나 믿고 섣불리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이다. 월 수입이 다른 봉급생 활자보다 많다고 해도 그 수입은 언제나 경기에 민감하게 변동한다. 그러므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경제신문을 반드시 읽어라. 특히 부동산에 대하여 많이 배워두어라. 생명보험도 반드시 들어라. 당신이 갑자기 죽으면 당신 가족은 정말 살기 힘들어진다고 멍가게는 가장이 죽어도 가족들이 가게를 꾸려갈 수 있다. 사족 어느 소아과 의사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법을 물은 적이 있다. 당연히 환자가 몰려들면 된다. 그렇다면 아줌마들에게 인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아과 환자가 오면 그 보호자에게 남편의 직업이나 가족, 관계 같은 개인적인 사항들을 물어본다. 애들에게도 이것저것 물어보아라. 그리고 진료 기록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문체나 영어로 그 내용을 기록하여 놓아라. 그리고 그 환자가 다시 오면 그 내용을 보고 남편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요즘은 어떠세요? 둘째 아이는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아라. 말을 많이 하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1년만 해보아라.
수입이 증가한다. 물론 인근의 다른 소아과 의사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걱정하게 되겠지만 모든 의사들이 이 글을 본다면, 그래서 또다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내게 물어보아라. 그때가 되면 상담비 명목으로 거액을 내야 하는데 돈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세이노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할 것이다. 2022 전공은 취직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학력과 학벌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집단에서는 개인의 적성보다는 인류대 졸업장이 더 중시되지만 전공과 상관없이 무조건 인류대 출신이라고 경제계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취직을 하려면 일단은 학벌도 중요하지만 전공도 큰 영향력을 가진다. 취직을 하지 않는다면 전공이나 학벌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것. 채용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구직자 3,011명에게 물었을 때 응답자의 63%는 현재 고3 입시생에게 본인의 전공학과나 출신 대학의 입학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인류 대학에 취직 잘 되는 전공을 택하라는 말이다. 졸업 후 취직을 하여 몇 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하려는 사람이건 아니면 평생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건 간에 졸업 즉시 자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공 선택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먹물들은 입시생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월급은 적더라도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며 적성에도 맞는 직업을 염두에 두고 전공을 선택하라고 권유하면서 인류대 졸업장보다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배우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다 듣기 좋은 말일 뿐이고 액면 그대로 따르다가는 나중에 취업 전선에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대학은 학문의 도장이라는 말도 절반 정도만 믿어라. 그런 말은 주로 교수들이 하는 말인데 그들은 이른바 그 학문이라는 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처럼 학문 연구나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학은 취업 준비 장소이다. 혹시나 학문 연구 혹은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이거나 그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취미로 공부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딴소리는 하지 말라. 예를 들어 이 사회에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자 사회사업학과를 선택하여 공부하였다면 나중에 월급이 적다느니 또는 순수 학문 전공자들이 취직이 안 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말은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말이다. 대가를 염두에 두고 한 공부가 아니고 자기 좋아서 한 공부 아니었던가. 어느 대학의 통계를 보면 신입생 40%가 대학 1학년 때 전공에 대한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그 갈등의 이유를 종종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답하지만 속에 담긴 진실은 내가 도대체 이걸 배워서 뭘 하나 하는 회의감에 있다. 인기학과를 선택하였음에도 전공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정말 희귀한 사례에 해당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전공이 첫 기회를 잡는 데 유리할까? 종종 입시생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생 선배 혹은 친구들과 어느 전공을 택할 것인가를 의논하는데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은 이 사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고 어떤 개떡 같은 고3 선생들은 그저 대학 합격률만 높이려고 학생들을 희생시킨다. 대학생들은 사회 경험조차 한 바 없으며 친구들의 생각은 서로 비슷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래의 유망 직종 같은 자료를 염두에 두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도 알아두어라. 나의 조언은 부자가 되려면 자기 성격을 중시하면서 돈 버는 일과 직접 간접으로 반드시 연관된 전공을 택하라는 것이다. 성격에 맞는 일을 하라. 한편 복수전공제는 대다수 기업들이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자격자 범주에 포함은 시키지만 뭘 제대로 배우기나 했겠느냐고 경시하는 태도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 물론 같은 값이면 다 엉치 말라고 동일한 경쟁 조건에서는 제2전공으로 기업의 입맛에 맞는 전공을 가진 자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제1전공자들보다 우월적인 대우를 받지는 못한다. 복수전공은 대부분 기초과정 이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업에서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단히 재미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한다. 비록 취업을 할 때는 전공이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체에서 그 전공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기업 인사담당 책임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입사원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기업체가 원하는 수준의 90% 이상이라는 의견은 2%에 불과한 반면 10% 이하라는 응답이 25%나 됐다. 평균적으로는 신입사원의 지식과 기술이 기업체가 원하는 수준의 26%에 불과 기업들의 대학 교육 불신이 심각하다. 서울대 최고자문위원단 보고서에서도 학생 89%가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답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학벌과 전공을 따지지만 다른 선발 기준이 마땅한 것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학벌이 좋고 전공이 기업의 구미에 맞는다고 해서 졸업자들이 뭘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1차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자들 중 합격자를 가려내는 기준은 전공 관련 지식이 아니라 정말 엉뚱하게도 그리고 우스꽝스럽게도 면접에서 파악된 기본적인 인성이나 태도, 의사표현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이다. 정작 필요한 실무 지식은 회사에서 재교육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졸자의 67%만이 인문계는 47% 졸업 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한다. 기술계나 전문직업인 등을 제외한다면 상당수가 자기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른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학벌도 좋고 전공도 맞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류대 갈 실력은 안 된다면? 인류대 수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서 돈 버는 일과 관련된 전공을 택하여라. 공부를 못해서 혹은 안 해서 인류대와는 거리가 먼 이름 없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면?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면 그저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니되 대기업에 취직하고자 생각하기보다는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작은 회사에 들어가 경력을 닦으면서 조속히 학벌을 세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돈이 있으면 명문대 대학원을 다니라는 말이다. 대학 학점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자존심만큼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기회를 보아 경력사원으로 재입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세이노의 가르침 7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